지난 3년 동안 사실 비트코인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반감기 이후로 적어도 한 3-4배는 올라줬어야지 이번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폭락을 예상할 텐데 지금 탈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12월 가격이 2억이면 너무 아름답다. 그 가격은. 조정도 심하게 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2026년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갈 거다. 10배가 아니라 20배는 최소한 갈 거다. 2030년까지.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뭐냐면 국경이 없다는 것이고 달러의 장점은 가격이 안정적이다는 건데 이 둘을 섞은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연 25%거든요. 그러니까 연 25%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 25%인데 이게 불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금융이 개별화되고 직접 금융이 되고 상시 유동화된다.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혁명이 이거를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거에 불을 확 지른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채권, 부동산, 사람 전부 토큰화됩니다. 하나씩 토큰화를 해버립니다.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앞으로 한 4-5년 동안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원에 비트코인 학표철학과라는 과가 생겼죠. 아직 학부는 없지만 그래도 정식 과입니다. 이 과가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신입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AI 시대에 지금 대학이 정말로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AI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칠판에 이렇게 해가면서 주입식으로 하는 교육은 대학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도 그렇게 치를 수가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학생들과 함께 AI를 사용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둥그렇게 앉아서 매번 토론을 했고요. 한 명씩 주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오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서 꽤 많은 내용이 쌓였죠. 그래서 그걸로 학기말 레포트를 쓰게 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레포트로 책을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좋은 레포트가 나와서 제가 초안을 잡았고요. 초안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처럼 읽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왔고 또 대학원생들 두 분이 실력자라서 굉장히 그 도표 작업이라든가 각주 놓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저 대신 다 잘 해주었고 그리고 뭐 필력들도 있으시고 해갖고 좋은 책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응달에도 지금 오랜만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난 3-4달 동안 유튜브 방송 출연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책 쓰느라고 스케줄을 다 그냥 비워뒀어요. 방송국에서 계속 연락 오는 데는 제가 차단도 하고 막. 그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와 방송 기자를 차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에. 차단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막 카톡 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써야 되는데. 그쵸. 네.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컴퓨터 게임 같은 쪽에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시작은 쉽게 근데 이제 마스터는 어렵게. 근데 이 책이 시작에는 쉬워요. 뭐 역사 얘기 나오고 말랑말랑하고 근데 뒤로 가다 보면 내용이 제가 읽었던 국내 비트코인 책 중에 이 정도 깊이가 없는데 비트코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채권이랑 달러 시스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전 책이 얇아서 놀랐어요. 그런 책은 이만하니까 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비트코인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보면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에 약간의 조정들이 사이사이 껴있지만 전반적으로 2023년도부터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지금 폭락할 때예요. 패턴을 따르면. 그래서 11월이나 12월, 1월이 폭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단순히 폭락할 거라고 또 예견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로 적어도 한 3-4배는 올라줬어야지 이번에 한 반토막이 나는 그런 폭락을 예상할 텐데 그러려면 이게 지금 3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2억까지 슬금슬금 올라가면 이거는 탈 패턴이다. 이거는 그렇게 폭락하지 않고 조정하면서 그냥 2026년도 간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반반인데 지금 탈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미국 월가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130만 개 정도가 그렇게 ETF를 통해서 지금 홀딩되고 있거든요. 피델리티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2030년까지 한 4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기관에 의해서 홀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사 모을 때 한꺼번에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호미백산할 때 조금씩 사고 그리고 개인들이 흥분했을 때 좀 팔면서 그러면서 기관들은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할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 아마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어쩌면 AI한테 기존의 패턴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시켰다면 AI는 우리처럼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여파들 때문에 개인들이 오르면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그래서 만들어진 아주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지금 보이지 않은 게 꽤 된 거죠. 재작년 말에는 제가 톤이 무조건 사라였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제 톤이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라는 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무슨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반기까지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탈 패턴으로 움직여서 성숙한 자산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지가 많아가지고 확 쏠렸다가 확 무너질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알트들은 분명히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흔들릴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견고하다면 알트들도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시장의 지표인데 저는 전 세계의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비트코인만한 자산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눈을 뜨는 계층과 종류가 지금 너무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목해 보자면 비트코인은 장기적 자산으로서 지금 사도 좋아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더라도 흔들리고요. 공부를 안 하고면 보통 안 사죠. 그리고 사서 물려야 또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혜족보라는 채널이 있는데 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많이 보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틀어놓고 주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좀 이상해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약간 상담같이 돼버렸는데 마음 치유 같은 게 돼버렸는데 어쨌건 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좋다는 풍문을 듣고 들어왔다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다 깨닫게 되거든요. 만약에 독자들 중에 지금 뭐 비트코인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뭐 나는 쉽던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비트코인의 그 본 모습을 못 보신 거예요. 비트코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생하시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꼭 중요한 자산이고 이게 정말로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여백을 이게 채울 거예요. 비트코인이 달러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면 우리는 달러를 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노리는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의 자리였으니까 그게 황당한 주장 같지만 사실 그만큼 달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왜 흔들리느냐? 이걸 금융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미국이 주도했던 지난 80년 혹은 짧게 보면 그 냉전 이후에 한 30년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나서 나타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트럼피즘이고 그리고 트럼프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키우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구조적인 근저의 흐름은 전 세계의 산업사회가 전부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그 연금이라는 약속이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 약속을 다 어겨야 돼요. 누가 먼저 어기느냐에 지금 게임에 들어간 건데 먼저 총대 맨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 가지 퀘션이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은 1억 6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그 가격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옹호론자인 저로서도 비트코인은 무슨 ROI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뭐 벌어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대체대조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자산 가격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비트코인을 대할 때 우리 인류의 인식 한계인데 그 부분만 넘어가면 이게 너무 완벽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썩지 않는 데다가 분할이 자유롭고 세계 어디서나 통하고 그다음에 국경이 없고 국가가 몰수할 수 없고 보유세나 이런 걸로다가 국가가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부동산하고 비교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데요. 최근에 저는 이런 주장을 해요. 젊은 세대한테 비트코인에 관심을 꼭 가져라.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없는데 그거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은 강남 부동산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 강남 부동산 한 채가 지금 1억 6천만 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할게요.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보다 더 싼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강남 아파트는 여기 한국의 강남밖에 없지만 강남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성을 보장하는 지역이 강남이에요. 그 강남에서 뭔가 사무실을 더 보거나 살아보면 알아요. 왜 강남인지를. 그렇게 강남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몸빵을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 굉장히 그 건강에도 안 좋고 출퇴근 막 3시간, 4시간 갇혀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서울이라는 국제 도시의 위상인데요. 도쿄에도 이런 데가 있고요. 시드니에도 이런 데가 있고 뉴욕에 맨하탄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님이 뉴욕의 맨하탄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한 100년 된 아파트거든요. 100년 전통의 아파트인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옛날에 마돈나가 거기 입주하려다가 입주 주민들의 회의에서 쫓겨나고 몇 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성공하고 이런 데거든요. 물론 뭐 안에를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지만 그런 맨하탄 중앙공원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한 100만 원치 살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무조건 사시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 비트코인 개수보다 적겠지만 2100만 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전 세계에 2100만 개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모두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국제도시에서 접근성이 좋고 트래픽잼에 시달리지 않는 지역은 다 지금 1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100억 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비싸야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팔 수 있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비싸집니다. 더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요. 강남 아파트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 보유세를 엄청나게 때릴 거예요. 사실 국가가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사회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중과세를 통해 갖고 많이 몰수를 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적 하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게 뭐 세수로 크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민주주의는 결국 다 한 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아무리 대중들이 투표를 해갖고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도 안 보여요. 외국으로 갖고 나오기 너무 싫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외국으로 못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부분적으로 몰수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시드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시드니 아파트처럼 전망이 좋거나 강남 아파트처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주변 상권이 좋거나 이러지 않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디나 이동을 하고 어디나 갖고 가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저는 되게 소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상을 담아서 많이 안 오르기를 바라요. 그래서 2억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이 12월 가격이 2억이면 너무 아름답다, 그 가격은. 그러니까 조정도 심하게 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2026년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억이 뭐 11월이나 12월에 온다면 저는 일부 현금할 겁니다. 일단 피해야 돼요. 폭락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알트들은 많이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다는 아니고 많이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월가가 이더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이더가 좋다라고 전망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 이더는 뭐 비트코인보다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는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굉장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이더를 들여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체하면 비트코인은 계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더가 못 버팁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겨울로 접어들 것 같으면 이더는 탈출하셔야죠. 저는 이제 편리하게 거래소에 넣어놓거나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거래소에서는 팔 수도 없어요. 이게 입금도 안 돼요. 외국 거래소를 터서 걸로 보내갖고 팔고 테더로 바꾸고 하는 과정이 별로 쉽진 않습니다. 그것도 거액인 경우에. 그래서 그러나 뭐 우리가 3억이 됐다 꺼지면 1, 2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혹한기가 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좀 현금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 정도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대출 내가지고 막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3억 한다고 하면 최소 대출 금액을 갚거나 원금까지는 다 좀 현금화를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레버러지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쫓기면 안 돼요. 버신 만큼 남의 돈은 갚고 버티셔야죠. 우리는 마이클 셀러가 아니잖아요. 마이클 셀러는 뭐 그럴 때도 이제 전환사채 빼갖고 막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전환사채 해준다고 친구들한테 내가 비트코인으로 벌면 나눠줄게 하고 사채 적어서 발행한다 그래서 그걸 안 꿔줘요. 그 대신 그런 돈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게요. 내가 꿀 때는 내가 망해도 갚으라고 쫓아오는데 제가 벌면 갑자기 투자로 전환이 돼요. 지분을 달라고 할 겁니다. 남의 돈 절대 쓰지 마세요. 생각이 다 바뀝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강남 부동산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부동산 이라면은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지금 뭐 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시각이죠, 이게. 왜냐하면 공급 제한이 있을 거고 대출 제한을 하지만 그거는 뭐 언발에 오줌 넣는 거 정도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해자까지 둘러버렸기 때문에 요지의 부동산들은. 그래서 저는 MZ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서울 강남은 점점 고령화되겠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돈 벌어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노인들이 계속 버티고 사는 거죠. 그렇게 요주들은 계속 고령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곳은 그 여러 가지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쏟아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사신 분이 이미 사신 분이 그걸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냐는 질문은 너무 어렵지만 집을 못 사가지고 아둥바둥 거리는 분들에게는 안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이제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으면 하지만 어차피 그게 아니라면 집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하고 임대 아파트면 살면서 그 남는 돈을 써버리지 말고 비트코인에 파킹하는 거죠. 남는 돈 써버리면 이제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공한다는 별을 많이 단 거잖아요. 그 동창회에 오면 가난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 때까지 관사를 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안 모인 거예요. 그게 그 임대 함정이거든요. 부동산이 그게 우리가 하우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면서 부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일찍 나온 분들은 관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건 부동산 하나 만들어 놨는데 2스타, 3스타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집 없는 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나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는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쏟아내는 임대주택을 받아서 살면 그때는 좋죠. 근데 그렇게 10년 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젠 선택지가 비트코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우징에 들어갈 돈을 성실하게 비트코인에 부어야 돼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만큼이나 빠르게 올라갈 자산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선택지가 열리죠. 내가 이제 좀 집을 살까 그러면 비트코인 정리해서 사면 됩니다. 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전월세 살면서 코인을 모아서 코인이 오른 걸 조금 팔아서 집을 사는 역으로 가는 선택을 이젠 해야 된다. 그렇죠. 젊은 세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님 세대들이 보지 못하는 크립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좋은 지역 다 차지하고 그때는 그렇게 강남이 비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월급에 빚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불가능.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선택은 다른 부동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모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이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 출퇴근 버티면서 비트코인을 모아라. 제가 지금 가까운 지인들한테 저보다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500억 달러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레포트들은 2030년까지 3조 달러 그러니까 10배가 더 넘게 하는 걸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배가 아니라 20배는 최소한 갈 거다. 2030년까지. 왜 그러냐면 달러 가진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달러 국채 를 담보로 발행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국채를 각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부딪혀서 못 사요. 미국 달러, 미국 국채를. 중국은 일부러 안 사는 거고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방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띵크탱크가 일반 국민들한테 팔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 힌트를 준 게 바로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에서 2017년도에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를 중국이 디뱅킹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지시키면서 중국 공산은행에 있는 계좌로다가는 이제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은 이미 디지털 결제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가지고 카나다에 있는 친구한테 위안화를 보내고 중국 친구한테 그 친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서 보내주면 일단 손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쥐면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바이낸스 같은 역외 거래소, 역내 거래소가 있고 역외 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업비트 이런 게 역내 거래소입니다. 역내 거래소는 KYC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 국민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은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라든가 비트피넥스 같은 거래소들은 역외 거래소입니다. 은행 계좌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은행 계좌랑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고 파냐면 토큰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토큰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역외 거래소가 글로벌리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운 건데 결국 다 중국 돈이죠. 그러니까 중국 돈을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는 거를 미국이 관찰하고 중국 정부가 안 사니까 중국인들한테 팔면 되겠네라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게 입법화가 됐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발언하고 있는데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했고 디지털 세계에서 달러의 패권 혹은 헤게모니 혹은 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계속 논쟁하면서 시간 끌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계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미국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비자하고 마스터예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겨냥하고 있는 게 바로 비자 마스터거든요. 여러분들은 비자 마스터 그러면 신용카드를 생각하겠지만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 마스터는 국경을 넘어서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여행하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비자 마스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일이 상품 사면서 뭐 돈 가져가면 되지만 현찰 안 받는 데도 많고 다 카드 쓰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제망인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국제 결제망이에요. 그래서 비자하고 마스터가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요새 비자 마스터 카드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쳐보면 계속 하루에도 한 번씩 쏟아집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결제망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그 은행망이 없어요. 은행망이 없는 데도 모바일 스마트폰이 들어가니까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파트너로 삼아서 결제망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오늘 누가 보내주신 뉴스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드디어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을 텐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는 제 주장한 바대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미국의 시각 혹은 또 한국 정부의 시각 혹은 대중들의 시각을 의식해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사실은 경쟁 관계로 나를 잡아먹을 애인 거잖아요. 아직은 내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품어서 어떻게 공생을 찾아보겠다 그건가요, 전략이? 맞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망으로서 너무나 탁월한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는 금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예를 들어서 환 해지 같은 게 필요하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따로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따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원래 국제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얼마나 웃기는 생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러는 그 자체가 망이에요. 종이 달러가 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국에 여행 갈 때 바트화로 바꿔야 되는데 바트화로 원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바트하고 원화의 페어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팔거나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달러 대 바트화 시장, 달러 대 원화 시장은 굉장히 크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바트화를 바꿀 때 기술적으로 달러로 한번 갔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망이에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한테 와서 환율을 1,400을 곱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변화되는 건 싫단 말이죠. 환율이 변화되는 건. 그러면 나는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리스크를 져야 되잖아요. 그 리스크를 지는 주체가 대체로 이제 이 발행사거나 유통회사일 텐데 이게 이제 금융이 필요한 거죠. 그 금융을 이제 그 환해지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약간의 신용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역하는 회사들이 돈을 다 전액을 다 지불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제를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신용장 같은 거를 통해갖고 뭐 미리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제랑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물의 금융회사가 아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메타버스 세계에 금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은행 같은 건물을 그리잖아요. 이거 되게 난센스예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은행 객장에 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저 2년 전에 빗썸 계좌 만들러 농협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은행마다요. 이 객장에 전부 나이대가 70대 이상들밖에 안 계세요. 맞아요. 젊은 분들은 객장이 안 나타납니다. 은행이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머릿속을 깨버려야 돼요. 은행은 건물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은행도 디지털화 되는데 그 디지털화 된 게 결제망을 따라서 올 건지 아니면 금융의 기법을 따라서 결제망이 옮길 건지에 대한 이 지금 기로에 있는데 마스터카드하고 비자는 그래도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는 앞서 있으니까 결제망을 끌고 오자라는 관점인 거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결국은 이 결제망으로 다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거나 트위터거나 X거나 삼성이거나 애플이 은행들을 먹을 거예요. 결국은 결제망이 이길 거다. 예. 그만큼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막강한 겁니다. 막강하다. 예. 하지만 기존의 월가나 은행들은 아직은 우리가 우위에 있을 때 흡수해보려고 지금 시도하는 중이다. 금융기법도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덩치가 커야 되고 도박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도박하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도박이 늘 지지도 않고 늘 이기지도 않잖아요. 51%로 설정해 놓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1% 엣지를 먹는 겁니다. 그래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60으로 해놓으면 누가 그 도박장 갑니까? 맨날 치는데.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51%로 조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수익을 해도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데 교수님이 아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20배, 30배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고 더 빨리 늘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이지리아 저는 뉴스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 GDP의 12%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움직인답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난리 났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그쪽은 이미 활발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라 통화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쪽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근데 기존에는 그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으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변동성이 심하고 또 이렇게 쉽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달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은 어렵고 난해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도 난해하지 않거든요. 제가 1년 전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고 다닐 때 비트코인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설명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마찬가지죠. 글로벌리 사람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다 쉽게 받아들여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 논의를 하면 비트코인 사기야. 폰지 사기 없어질 거야.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립니다. 그렇죠. 이쪽은 그냥 달러를 대체하나 보다. 디지털 달러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비트코인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형된 형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강의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트코인의 장점하고 달러의 장점을 섞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뭐냐면 국경이 없다는 것이고 달러의 장점은 가격이 안정적이다는 건데 이 둘을 섞은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 구조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국채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미국이 법으로 그렇게 법으로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실제로 유통될 때는 미국 국채 기반이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일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때 담보는 국채지만 그게 한번 이렇게 발행이 돼서 토큰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금융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레포라는 걸 이제 이 책에 성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레포라는 게 쉽게 말해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쓰는 겁니다. 국채를 내가 팔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만큼의 달러를 얻어가지고 달러를 쓰고 다음날 달러를 가져다가 약간의 우수류를 얹어서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되삽니다. 이렇게 레포가 구조화되어 있는 건 형식적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건 이게 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꾸면 미국 국채는 저한테 있고 달러를 제가 쓰다가 제가 파산을 하면 저한테 돈을 꿔준 사람이 이 담보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파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채권자들이 경합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빌려줬어로 경합하겠죠. 그렇죠. 이게 전세 사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되팔았단 말이죠. 달러를 갖다 쓰다가 내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파산 법원에 안 갑니다. 그냥 그 국채가 자기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판례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레포는 굉장히 안전한 담보인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이렇게 실제로는 담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내가 국채가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10만 달러밖에 없어. 그럼 10만 달러어치 국채를 산 다음에 그거를 담보로 9만 9천 달러를 꿔요. 그리고 그걸로 또 국채를 사고 그걸 또 담보로 해갖고 또 9만 8천 달러를 꿔요. 또 그거를 담보로 해갖고 9만 7천 달러를 꿔요. 약간씩 낮아지는 걸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는 안 해주는 거죠. 국채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10만 달러하고 가지고 이론적으로 100만 달러어치 국채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용 시스템 엔진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자율이 생기고 스프레드가 붙고 하는 거거든요. 이 똑같은 짓을 비트코인 갖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럼 비트코인을 내가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스마트 콘트랙 같은 걸 이용해서 레포로 팔아요.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얻어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 헤어컷을 좀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정도 하니까 80%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또 꿔서 또 비트코인 사고 또 되팔고 또 80% 꿔서 또 비트코인 사고 그래가지고 10만 달러 가지고 50만 달러어치 하겠죠. 비트코인을 사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을 기관이 엄청나게 하면서 여기서 비트코인의 이자라는 게 붙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헤어컷이 얼마지? 비트코인 이자가 붙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월가에서 보면 막 영화에서 보면 막 머리에 연필 꽂아놓고 확 하는 사람들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갖고 이제 계산해갖고 막 이자율 하면 그런 거대한 금융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의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게 한번 발행이 돼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제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는 레포 관계로다가 신용의 엔진이 되는 거죠. 이 신용이 근데 기존의 금융권이 제공하는 신용과 뭐가 다르냐면 이 신용이 스마트 콘트랙하고 만나는 데다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운터파티 리스크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미국 국채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다라고 전제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웬만해가지고는 동결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개입하거나 하지 않는데 미국 국채도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페드와이어라는 그 미국 연준의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서버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미국 국채로다가 금융을 쓰더라도 미국 연준이 그 국채를 통제하면 내가 동결돼요.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북한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문제 삼을걸요? 그쵸. 요번에 러브 전쟁 때 스위프트망 동결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러시아의 올리가르크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기반 레포보다는 비트코인 기반 레포가 좋은 거예요. 동결당할 위험이 없다. 그렇죠. 수요가 생기겠는데요. 장난 아니죠. 비트코인은 예금, 강남부동산,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개로 놓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금, 강남부동산만큼 안전해요. 그러나 제일 불안정하죠. 그런데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 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좋은 주식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식이 더 좋을 거예요. 수익률이.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미 머추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뭐 저는 310배거든요, 지금. 320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한테는. 그러나 꾸준히,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연 25%거든요. 연 25% 장난 아닙니다. 연 7, 8%가 지금 S&P 5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8% 정도가. 그러니까 연 25%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 25%인데 이게 불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연 25% 안전자산은 없죠, 세상에. 그렇죠. 강남 아파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강남도 제가 통계를 내보면 이제 뭐 특정 아파트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60년으로 보면은 한 10% 조금 넘거든요. 아, 그래요? 강남을 이제 이렇게 범위 어디까지 보느냐 차이는 있는데 강남의 핫플레이스. 그죠, 뭐 압구정 현대이 아니고 이제 아니 재건축 성공한 반포냐 뭐 30년을 보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25%가 이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책에도 오픈했는데 그냥 뭐 미국 정부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거를 기초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 부채 규모는 연 5%,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성장률은 25% 계산하면 20년 정도만 기다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아무리 심해도 20% 정도를 비트코인 담보해요. 트럼프 임기 중에 100만 개를 모은다면 미국 정부가. 그리고 2060년대가 되면 1대1로 됩니다. 우리가 빚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산 대비 빚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화돼 시키는 자산이 있으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냥 뭐 사람들이 더 꺼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 2062년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미국의 기관이 했어요. 베네크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그 정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해서 했는데 저도 대학원에서 그걸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림도 그려놨는데 저도 사실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태민의 음모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음모론입니다. 저는 미국이 역사를 공부해 봤더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금이 막 미국으로 쇄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혼자 이 국제 시스템을 운영하느라고 금을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트럼프가 이번에 되면서 막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딱 이게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막 UFO 개방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포트녹스 개방하겠다고 했잖아요. 금 보관소. 그렇죠. 그 개방됐나요? 포트녹스?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트민의 음모론인데 이건 우리 아내도 비웃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왜 싸웠냐? 포트녹스 때문에 싸웠다. 일론 머스크는 또라이니까 포트녹스 무조건 개방해야 되라는 거고 트럼프는 정보를 받은 거죠. 그 개방하면 세계 금은 무너져요. 금이 없거든. 금이 없어요. 근데 그 금을 다시 모으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모으고 야야야야야 얘들아 금이 아니야. 게임의 룰 바꿨어. 비트코인이야.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논리를 저도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나 미국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예산을 넣어서 사모으겠다고 하면은 확실한데 안 사모으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몰수만 하겠다, 팔지는 않겠다. 뜨끔미지근하니까. 그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개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비트코인 되게 좋은데 트럼프가 죽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몇십 년, 한 30년 있어야 되니까. 네. 트럼프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 크립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거의 안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정부를 바꿔가면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없어요, 미국이. 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지만 금이 없다라는 게 이제 되면 달러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징 체계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달러를 기반으로 달러를 찍었는데 뭘 믿지? 미국 이제 국력만 믿는다. 근데 뭐 미국 군사력이나 국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할 때 이제 야 금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 네, 그게 그렇죠. 없으면 비트코인이 제일 많아가 돼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 거예요. 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 25%는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는 생겨요. 생기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가 이제 투명
투명하게 정책화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들도 달려나가라 이런 거.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11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온도가 바뀌었지 그전에는 좀 천민 취급받았어요. 지금은 저를 강연으로 뭐 대법원의 사무관들도 저를 부르시고 국세청에서도 얼마 전에 부르시고 특허청에서도 부르시더라고요. 국세청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얼마 주 상관없이 이렇게 다 스케줄 비워놓고 간다 그랬는데 청장님 바꿨다고 무한 연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또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갔다 왔어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니까 이제 부르는 레벨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류들이 주류라는 게 돈 많은 엘리트들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기관에 관련 있는 분들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 들어서서 생긴 변화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진짜 뭐 코인 뭐 사기 아니야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인식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 챕터 넘기는 거죠. 기술 기업들이 코인 관련 사업을 하는 거를 국가가 막거나 불법화하지 않고 권장하거나 혹은 적어도 간섭하지는 않는 레벨로는 갖는 거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온도가 바뀌었냐면요. 이현재 부총리님이라고 계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부총리 하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연락처를 직접 모르니까 중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점심 한번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근데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알고 계셨고요.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금융인들하고 어울리시는데 전부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만나고 싶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지금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하고 현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현재 부총님한테 들었어요. 연 25%라는 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추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책임 있는 정부 관료나 띵크탱크들이 지금 연 25%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다 재조정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은퇴를 해서 돈이 생겼는데 이걸로 치킨집을 하든가 뭐 자영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연 25% 내가 인건비 편의점 알바 뛰면서 버는 거 빼고 25% 성장시킬 수 있느냐.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25%를 선을 그어서 근로소득 말고 자본이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다 접어라.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많다. 그냥 비트코인 파킹해라. 그게 국익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게 불패 신화 같은 거였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건 살이고 실제 피가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면 그 살이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어셋과 이제 인컴의 이제 설명 방식인데 어셋이라는 건 사실 허상이에요. 인컴을 만들어내는 그 근간을 어셋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컴이 안 나오면 어셋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건물이 딱딱하니까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건물의 가격은 그 건물이 만들어내는 인컴에 있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실제로는 그 가격을 만드는 근간인데 외국은 다 그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낮아도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엔 오르더라 하면서 더 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유일하게 있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코핏도 그러잖아요. 얘는 벌어주는 돈이 없는 네. 사기다. 네. 근데 왜 사냐. 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름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었는데 뭐 돈의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것도 비트코인의 하나 이름입니다. 근데 이때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11년 전, 15년 전에 지은 이름이니까 비트코인으로 시발된 이 세계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따로 비트코인에서 떼서 쓴 것도 10년밖에 안 돼요. 다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유명사이자 대명사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도 뭐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나 어제 비트코인 했잖아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아니거든요. 그 용법.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고 리플도 비트코인이라고 말할 때 그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으로 시발된 이 전체 세계가 사실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이게 연결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동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저 혼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생겨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저가 됐는데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게 실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더도 쓰레기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전부 비트코인 하나로 충분하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어떤 주장이든지 일관성을 너무 추구하면 이제 비현실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즘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일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뭐 리플도 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알트들도 다 안 죽었어요. 그냥 비리비리 할 뿐이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생태계가 전체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이 갈 수밖에 없냐면 이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더리움에서 가능하거나 솔라나에서 가능하거나 이더리움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 그게 레이어 2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그냥 하나의 단어로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래머블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여러 가지 금융을 중개 회사나 금융 기업 없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다가 이게 금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새 많이 들으셨죠? RWA라고 리얼 월드 어셋. 이 말을 이제 주창하시는 분이 블랙핑크가 아니라 레리핑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랙핑크는 사람 다 아니까 블랙핑크만큼 안 유명하지만 중요한 분이 레리핑크거든요. 그래서 외우라고 이제 블랙핑크랑 같이 꼭 얘기를 하는데 생긴 건 정반대입니다. 남자분이 후덕하세요. 머리도 벗겨주셨고 블랙핑크처럼 예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블랙핑크는 몰라도 되지만 레리핑크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레리핑크를 알아야 돼요. 이 레리핑크 회장님이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비트코인 ETF 신청해갖고 된 게 비트코인 ETF고요. 이분이 떠드는 게 바로 RWA고 이분이 지금 열심히 주창하고 있는 게 토큰화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사회의 주류 인사로서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인데요. 여기서 모든 자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산가 토큰화되는 건데요. 이 토큰화라는 말은 개별화, 직접, 그다음에 유동화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 개별화되고 직접 금융이 되고 유동화, 상시 유동화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가 하는 수많은 활동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집합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데 나는 선풍기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집합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금융이라면 이걸 개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반성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2008년도 미국 월가 금융위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실체를 봤더니 뉴욕에 있는 우량 아파트하고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같은 집으로 놓고 이걸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은행가들이 섞어갖고 밀가루 반죽을 만든 다음에 수치를 남긴 겁니다. 수치에는 이제 수익률과 안전성 중심으로 한 수치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밀가루 반죽을 채로 썰어갖고 이제 판 거예요. 믹스하고 섞고 채로 써서 판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생금융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딱 나서 들여다봤더니 이 아리조나에 컨테이너 박스밖에 없고 상하수도도 안 되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10억에 평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거를 거래한 사람들한테 가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알고 샀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실사를 하냐. 그냥 지역은행이 거기에다 담보를 해주고 그 담보를 가지고 만든 채권을 대량으로 섞으면 그거를 옆에 있는 골드만삭스 딜러가 살 걸 생각해서 JP모건 딜러가 산 거예요. 그래, 골드만삭스 딜러도 아니고 JP모건이 얘가 살 거니까 내가 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파생 상품이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세 가지 위험 때문이다. 하나가 뭐냐면 개별화가 돼 있지 않고 집합화되어 있었다는 거고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을만하지 않은 중개인들이 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금융을 개별화하고 중개인 없이 직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직접 금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시 유동화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삼성전자에 정말 공장에 투자를 했다면 그거 유동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게 개별화, 그다음에 직접, 그다음에 유동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 토큰화입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만 존재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혁명이 이거를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이거에 불을 확 지른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원숭이들, 지루한 원숭이라든가 이상한 그림들 막 이렇게 NFT 만들어서 파는 건 우리가 봤어요. 그 황당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저거 사기야 거품이다 했는데 중요한 실험들은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를 매개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토큰들이 거래되는 매개 안정된 자산이 토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토큰은 달러를 토큰화해야 되는 거예요. 달러를 토큰화한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 달러가 토큰화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들이에요. 블랙락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그 다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토큰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사냐면 이게 재밌는데 우리가 강남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강남 부동산을 젊은 세대가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변호사야. 월 수익이 둘이 합쳐가지고 연 수익이 3억이 넘어. 못 삽니다. 근데 토큰화하면 사요. 이런 분들이. 토큰화라는 게 뭐냐면 강남 아파트를 내가 사서 그 집을 토큰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 정도만 갖고 있고 80%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 뺏길 것 같잖아요. 외국에 팔면 돼요.
그쵸. 난 내가 제주주의야. 국내 이사 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쭉 파는 거죠. 그들이 이걸 왜 사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맨하탄 아파트가 토큰화돼서 내가 10만 원어치 투자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도 강남을 알아요.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오를 것 같아. 그럼 내 토큰 사지.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 더 오릅니다. 토큰화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 국내 예금으로만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인데 외국인들 토큰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토큰화가 되면 이 토큰화라는 이게 리츠랑 오해하실까봐 리츠는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 강남 아파트 토큰화는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집을 그냥 ERC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우리 국민분들이 리츠를 모르는데 리츠를 짧게 설명하면 그냥 기업이 부동산을 쪼개서 주식처럼 판다. 네. 수익률을 나눠 먹는다. 이 정도가 주식화된 부동산. 근데 이게 돈이 안 돼. 그래서 다 사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를 리츠는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토큰화는 부동산 주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혼자? 그렇죠. 리츠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인컴을 가지고 나눠 먹는 개념인데 네. 이거는 그냥 내가 금융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집 강남 아파트를 혼자 돈으로 못 사니까 토큰으로 팔아갖고 상당수는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30%는 내가 안 팔게. 내가 쥐고 난 거기서 살 거야. 실거주 할 거야. 나머지 70%는 내가 뿌려갖고 살 거야. 그러면 30억짜리 아파트면 나는 9억만 있으면 입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만 혼자 오르면 우리가 어떤 박탈감을 느낍니까? 전세입자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승부를 건 건데 전세입자는 그냥 전세금만 받아가잖아요. 안 올라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도 일부 토큰을 소유해서 스타옵션 같은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열심히 잘 꾸리고 내가 잘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아파트처럼 보이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세입자도 관리를 잘한 걸로 이득을 얻는 거죠. 주인도 이득을 얻고.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토큰화다. 그렇죠. 그걸 무슨 뭐 대단한 기업이 실사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냥 내 정보 다 오픈한 다음에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어느 특정 아파트 몇 층 몇 호실을 내가 10만 개 토큰을 만들었으니 파니까 사세요 하면 쫙 팔려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팔려요? 예, 세상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토큰화는 지금 거의 시속 200km로 진행이 되는데 이 법이 따라오는 건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과 이 현실이 충돌할 건데 여기서 현실이 이겨요. 이게 바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상상력이 확 돌아갈 거예요. 11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세상이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구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될 것 같아. 구글이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된다.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했냐면 제가 비트코인 가지고 막 이런 그냥 뻔한 얘기를 떠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수수료가 없고 뭐 결제했더니 어떤 분들이 돈을 벌었냐면 조그만 교회인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교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셨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는데 너무 수수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이걸 팔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파는 방법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까지는 못 해드립니다 하고 책을 보냈는데 결국 못 팔고 지금까지 가고 계세요. 때보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돈을 버셔가지고 네. 그 조금만 지원해주는 선교단체였는데 프랑스의 성을 사셨어요. 선교센터로. 자, 이제 이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마 프랑스령의 아프리카일 텐데 어느 나라 기니인지 뭐 적도 기니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사요. 그리고 교회를 예쁘게 져요. 돈을 들여가지고 뭐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만 들이면 예쁜 교회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몇 년 지나서 주인이 나타나요. 다른 주인이. 그 자기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 주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요. 등기도 엉망이고 소유 관계도 이게 우리나라 선산이 법적으로는 특정인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문중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얽히고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못 개발했다가는 완전히 계속 뜯기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또 나타나요, 주인이.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돼갖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구글이 부동산 회사가 된다. 우리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격자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글이 이제 전 세계 지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갖고 30cm, 30cm의 토지 표면을 좌표를 토큰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cm, 30cm로 다 자를 수 있잖아요. 해안선까지 다 잘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개별적인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 토큰을 사고 팔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상상을 해보자고. 짐바브웨가 내전을 겪었거든요. 그 짐바브웨에서 내전을 겪은 과부가 전쟁 미망인이 스타벅스의 어떤 캠페인에 의해 가지고 서티피킷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가 커피만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스타벅스가 사준대, 그 커피콩을. 근데 커피 농사를 지으려는데 씨앗이 없어. 1,000만 원이 필요해.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럼 나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 토큰을 구글에서 만든 그 토큰을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사고 돈을 줘서 그걸로 커피 농사를 져갖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요. 돈이 더 생기잖아요. 네.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어차피 토큰 가진 사람들이 메타버스상에서 가진 거지 옆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선진국 사람들이니까 와서 내 땅 안 뺏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옆에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그래. 또 팔아먹으려. 이중 파는 거잖아요. 부동산 사기지 일종의. 그러면 옆 사람이 와서 등기를 확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메타버스상에서 이 땅의 토큰 주인을 확인할 것 같으세요? 토큰 주인을 확인할 것 같은데 이걸 알면 토큰 주인 확인해서 이거 지 땅이 아닌데 이 땅 안 팔립니다. 아, 국가의 등본은 내 땅이지만 구글의 토큰 소유주를 봤더니 이 사람 땅이 아니야. 그럼 이걸 우선하겠네요. 그렇죠. 암사요. 리스크 있으니까. 그렇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을 더 믿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상에서의 토큰이 거래된 것을 또 판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주인의 정직성도 의심을 하겠죠. 우리가 메타버스랑 별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상에서 완전 신용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꼭 국가의 강제력이 없더라도 토큰 경제는 돌아가요. 그럼 이게 국가가 또 근데 자기 주권을 뺏기는 거니까 외국 회사 이게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 인정 안 한다. 우리는 인정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나중에 민사적으로 따라갈걸요? 후행적으로 따라. 민사적으로는 따라갈 거예요. 민사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거래가 일어나는데 막 우회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면 법원에서는 이게 돈 주고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한국은 좀 늦게 가더라도 이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 미친 영향이 막대예요. 왜냐하면 에르난도 데 소토라는 페루 경제학자가 그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죽은 자본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은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무허가 판잣집도 거래가 돼요. 우리나라 리아카처럼. 그런데 그걸로 근거로 해갖고 금융을 주는 그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 무허가 집을 담보로 돈을 꿔줘야 학자금도 하고 사업 자금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등기가 잘 되어 있는 데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그걸로 금융을 일으키잖아요.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에르난 데소토의 주장인데 이게 토큰화로 다 돼요. 그것도 그 인근 사람들이 사주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부동산에서. 그러면 글로벌에서 왜 해주냐? 그 위험도 있는데 에이 소액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소니 만약에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유망주가 초등학생이 있어. 되게 날렵하고 엄마 아빠 장학금 받기는 독일로 유학 갈 길이 없어. 그럼 토큰을 발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토큰 발행하면 전 세계에서 제2의 소니가 될 줄 알고 소니 막 내는 거 보고 이름도 손 무식이야. 그럼 이름도 비슷해. 그러면 10만 원 사주는 거지. 근데 그 10만 원씩 모여가지고 걔한테는 3억이 되니까 그걸로 독일 유학 가고 그런 애들 중에 대부분 실패하지만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 또 소니가 돼가지고 그걸 또 분배하면 또 이게 또 토큰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계약을 거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서. 요거 하면은 나는 이걸 이루면 내가 이만큼 줄게요. 여기까지 올 그래서 그거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뭐 법원이 나서지 않아요. 아까 짐바브웨 가방랑 똑같아요. 그 대신 걔는 더 이상 메타버스 상에서는 완전 신용이 개떡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구글에서 이제 얘한테 그걸 안 해주겠죠 앞으로. 그렇죠. 아 그런 식이 된다. 이거를 제 주장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일방을 하고 있어요. 핑크 회장님 맞아. 그래서 채권, 부동산, 사람 순으로 보험 전부 토큰화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수많은 형태의 수많은 자산들이 뭐 게임 도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짐바브웨 진짜 커피 농장의 땅일 수도 있는 이 모든 자산들이 매개가 되는 게 메타버스 상에서 매개되는데 이거를 매개할 수 있는 화폐가 없었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달러스 부분이 생겼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의 아프리카는 의사가 부족할 테니까 의대생이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를 토큰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성적하고 출석 다 블록체인에 올리고 돈 좀 주세요 하면 토큰을 사서 내가 연수익의 10%는 토큰 소유자한테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10년 동안 계속 갚을게. 근데 죽을 때까지 잠달하겠죠. 아 좋은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그치. 조건이 10년이면 아예 뭘 믿고 하는데 100년이면 해볼 만하잖아요. 얘가 의대생인 거는 이제 얘가 올린 블록체인상의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날 토큰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잘 팔려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우리 그 오징어 게임 감독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굳이 넷플릭스로 가지 않겠죠. 그냥 자기가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가 토큰화 하겠다.
이거 나눠주겠다 하면 세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고 그런 넷플릭스가 아니라 이런 데를 그냥 여러 군데 팔겠죠. 그러면 더 막 대박이 나면 뭐 나눠 갖고. 그래서 인적 자본이 토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일단은 우량한 뭐 미국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같은 거, 시드니 아파트 같은 게 토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독특한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퀘션이다. 왜냐하면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못하면 시드니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저기 잠실 가야 되는데. 네. 잠실보다 시드니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지가 전 세계 핫스팟의 아파트들의 토큰을 일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은 그냥 사는 곳이에요.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임대건 어쨌건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런 거에 파킹하는 거죠. 그런 곳은 오르니까 시드니니 맨하탄이니 강남은 오르니까 거기 일부를 내가 수익화 시키는 거죠. 이게 세대 갈등을 얼마나 완화시키겠어요. 세대 갈등을. 젊은 노인 세대가 그냥 옛날에 빨리 태어나서 강남 딱 틀어주고서. 그렇죠. 나는 기회가 없어, 아예. 그렇죠. 근데 나도 좀 살 수 있어. 그렇죠. 노인들은 강남 아파트 끼고 그냥 사세요. 나는 시드니 아파트 토큰 살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말했던 이런 인적 자본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채권, 중요한 나라의 채권이거나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는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삼성전자 주식이 한때 400만 원 갔는데 그거를 분할한 거잖아요. 토큰화라는 건 자기가 분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분할해요? 그럼 내가 그냥 삼성전자 주식 400만 원짜리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토큰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 걸어놓고. 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꼭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조각 토큰은 따로 이렇게 상장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오더북만 있는 거예요. 오더북만. 누구나 오더북이 있으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다 토큰들이니까 국경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사람이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를 코드를 올려야 돼요. 아, 스마트 컨트랙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그게 교수님이 어려운 얘기 예전에 좀 하신 게 있지만 그냥 둘 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초창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아니라 이런 사고 실험인데 다이아몬드를 추상화 시켜보자고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는데 금고에 추상적인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 10억짜리 다이아몬드의 금고에 열쇠를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추상적인 메타버스 열쇠예요. 그 열쇠가 이제 그러니까 뭐 수많은 암호키로 되어 있겠죠. 그 암호키를 갖고 있으면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럼 그 열쇠를 쪼개면 10억 개로 쪼개면 개당 1원짜리가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인데요.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얇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갖고 막 크게 부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0억짜리로 생각하지 말고 1달러짜리 자산을 가지고 토큰화해버리면 1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서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액면분할한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하나를 팔기는 싫고 부분을 팔아서 내가 유동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까 3부에서도 토큰화의 핵심이 개별화, 직접, 유동화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쪼개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유동화. 내가 장기로 투자하고 싶지만 사정이 생겨서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다 팔아야 되는데 일부만 토큰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유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중개인들이 생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중개인한테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주세요 해서 코드를 만들고 그거를 분할해서 토큰으로 팔면 분할했다면 10분의 1의 가격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그 부분 주식을 누군가가 사서 나는 돈을 얻고 또 다 팔지는 않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주식이 다 필요하면 내가 되사고. 네. 그것도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거래해서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누군가 또 팔고 싶을 테니까. 네. 그런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이 거래소가 되고 나 개인이 발행자가 되고. 맞습니다. 야, 이게 머리 아파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STO 거래소를 세 군데를 이제 허락을 해준다는데 그게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플랫폼이 당분간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합법화 시키니까 니네들은 그런 걸 상장시켜서 할 수 있고 쭉 가겠지만 토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상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제3의 신뢰할 만한 기관이 거래소이지만 심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오더북만 있는 거 오더북만. 그 오더북들이 그냥 엑셀 파일처럼 그냥 쭉 있는 건데 그것들 간의 상호 거래는 힘드니까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갖고 수시로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게 상상력이 제한을 받으면 안 돼요. 한국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 토큰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애플을 사기 위해서 미국 무슨 시장에 접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플 주식을 누군가 토큰해서 나한테 그냥 팔아요, 그냥. 노르웨이 사람이 픽 보내요. 난 달러 스테이블 탁 보내면 되는 거.
그러면 24시간 거래가 되고 24시간 전 세계의 모든 자산과 주식, 부동산, 채권,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냥 별의별 게 다 그냥 거래가 된다. 그렇죠.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기업이 안 낀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신뢰할 만한 플랫폼들이 국가의 허락과 무관하게 나올 거예요. 바이낸스가 국가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거래소인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기업한테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아까 3부에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무슨 수주를 큰 걸 받아가지고 라인을 증설해야 돼요.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라인에 대해서만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만 토큰을 발행하면 투자자도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삼성 선풍기나 삼성 레인지, 전자레인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사기로 한 그 라인만 내가 투자하는 거죠. 개별화. 삼성전자도 보면은 상품 분위기가 사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나는 삼성전자 말고 삼성 반도체도 말고 내가 보니까 HBM이 하이닉스에 뒤졌던 것 같아. 요즘 여기 목에 기술이 있는 것 같아. 여기만 사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삼성이 그런 걸 토큰화 한다면. 네. 근데 삼성은 그런 걸 토큰화 해야지 여기서 돈을 끌어당길 수 있죠. 많이 벌 수 있을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 왜냐하면 주식은 좀 둔탁해요. 왜냐하면 최초에 IPO 할 때나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시장에서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우리 기업의 신인도가 올라가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세컨드 마켓이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런 토큰화 시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만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사다 그러면 요 영화에 대해서만 투자를 받는 거죠. 난 K-팝 데몬hunter스 2에만 투자하고 싶어. 그렇죠. 소니에는 전체 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토큰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주식이 얼마나 둔탁한 건지를 아시게 돼요. 주식은 되게 둔탁해요. 여러 활동을 집합해가지고 그냥 잘라서 섞어. 아까 뉴욕 아파트하고 아리조나의 컨테이너 섞어서 밀가루 반죽 한 다음에 이거를 잘라서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우리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모든 작가님들을 믿고 저희 직원을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오태민 작가님 다음 신간 토큰에만 투자하십시오. 그렇죠. 하면은 작가님 팬들이 일단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될 거다.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 완전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이게 블록체인이 16년 전에 나타났을 때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거예요. 이게 교수님 같은 그 비트코인을 먼저 발견한 분들이 막 토론할 때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뭐 금액 얼마 갈 거냐.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도박꾼 취급을 했네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 과거에 알던 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던 거에 지금 깨져야 돼요. 깨져야지만 이게 보여요. 지금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토큰이 공통점이 있어요. 국민 국가의 영토 주권을 다 훼손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꼭 우리나라 영토에 갇혀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왜 미국 시장은 미국의 영토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국경이 없단 말이죠. 그게 다 1대1로 거래가 돼요. 그 시장에 접속한다는 개념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시장에 접속한다. 미국장에 들어간다가 없다. 네. 그냥 오더북들만 쭉 있는 거예요, 오더북들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배달의 민족 가서 치킨집 검색하듯이 오늘은 테슬라.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국가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국가는 큰일 났죠, 국민국가들은. 한국은행이 난리 났으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이 저렇게 난리 치잖아요. 괜히 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화풀이 하시는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화풀이해야 될 대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님이 화풀이해야 될 대상은 비트코인이에요. 이 모든 게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주권 훼손 사건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인 거예요. 이 뒤에 지금 희기 얘기한 거에 모든 걸 끌어가면 결국 비트코인이 나와서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메타버스를 만들었을 때 국민 국가의 국경은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여파로 느끼는 게 이제서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좀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투기 자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놀랄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온 거죠. 자기가 자원은 없어. 근데 내가 이 배우를 섭외할 수 있고 이 감독을 쓸 수 있어. 계획 쭉 하고 옛날에 경력을 통해서 믿음을 준다면 토큰화 해갖고 쫙 돈을 땡겨갖고 영화 하나 찍는 거죠. 그래서 취준생들이 또 자기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죠. 난 여기 내 취업해서 내 월급의 몇 %는 내가 토큰에 넣겠다. 지금 취업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내가 취업 준비하도록 좀 도와달라 하면은 또라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준다니까요, 외국에서. 기획력 있는 사람의 시대가 올 거죠. 기획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본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괜찮은 수익률을 쫓는 돈들은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믿음이 없었고 신뢰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실력을 계속 쌓는 거죠.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경력이 또 블록체인에 남거든요. 성공 경력. 그래서 사람들한테 2배의 이익을 남겼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이런 기획을 하고 또 2배. 이러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토큰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일단 자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한테 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가 돈이 안 돼. 근데 난 너무 똑똑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어. 성적도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을 끌어갈 방법이 없어요. 좋은 친척 외에는. 근데 이분들이 자기를 토큰으로 올리면 우리가 그 기록이 정직하다는 전제에서 내가 10만 원 사는 거죠. 10만 원 사서 몇 년 묶이지 않아요. 그것도 팔려요. 이렇게 상시시장이니까. 이게 교수님 우리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이렇게 돕는 그런 구호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야 그냥 이거 내가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다 떼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야 이 친구 진짜 성실히 살려는 친구 같아. 내가 여기저기 10,000원씩 주는 얘한테 한 50만 원 해서 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시장도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겹치겠죠. 그래서 그런 후원하고 실제로 이 투자가 사실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이 생길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는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겠죠. 잃어버릴 걸 전제로 주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중간 단계 없이 도달하는 거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떼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비로 너무 많이 쓰는 거죠. 인건비랑 뭐 그렇죠. 이런 그런 효과는 물론 이제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인력보다는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은 인력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뛰어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의 손길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한국이 되게 발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막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서는 그냥 공사판에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린 거죠. 비트코인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이쪽 분야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속해 있는 기업도 이거랑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진로도 이렇게 틀 때 제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기업이 프로젝트 할 때 우리 토큰 시장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신이 있다면 정말 진정성 있고 자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역시 언제나 늘 기회가 열려 있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말로 대기업의 그늘에서 늘 힘을 못 써. 근데 글로벌 시장에 나가고 싶어.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 이런 조직이라면 이게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우리나라 금융인들 다 재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연수원의 하태경 원장님하고 같이 크립토 스쿨을 하는 이유도 100만 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사를 받아보거나 뭐 변호사들을 써보거나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크립토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더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갖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뭐 조언도 할 수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민 재교육이 다 필요한데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트코인을 모르면 이 시대에서 낙오돼요. 너무 급격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죠.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해서 문맹은 지금 많은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다 놓치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이야기들은 그냥 사병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떠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이게 이렇게 그냥 이런 유튜브만 보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다 장시간 얘기했는데요. 이 책 안에 이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대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쌓아올린 엄청난 공이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여러분한테 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강타했고요. 월가는 지금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프리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날 좋은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